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전쟁은 이제 종료 국면으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네. 이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굉장히 공방은 치열할 것이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때 남북관계 의제가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가서 논의되어야 한다. 북중 교역의 90%가 북한이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지금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기회에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려서 트럼프도 전쟁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바꾸려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나름대로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5월이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앵커 이승원으로 여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요즘 세계 국제 질서를 보면 참 어지럽죠. 소위 말하는 강대국 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불안함과 긴장이 역력합니다. 국제사회는 날마다 초긴장 상태죠. 이제는 각자 도생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제 뉴스가 워낙 쏟아지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읽어야 될지 어떻게 읽어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국제 이슈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가제는요, 이승원의 시선입니다. 네, 늘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첫날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조용근 장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근입니다. 요즘 장군님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알고리즘 탓인지 혹은 덕분인지 장군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로 이제 이란에 대한 그 침공, 네. 전 침공이라 표현하는데 어쨌든 전쟁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무래도. 예, 제가 이제 대북 정책관을 국방부에서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전쟁과 평화, 정전 협상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청자나 국민들께 알려드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방송에 조금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조용근 장군님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국방부 대북 정책관을 했었는데 밑에는 북한 정책과하고 군비 통제 정책과, 네. 여기는 남북 대화, 군사 회담을 하는 과가 있었고 또는 이제 미사일 우주 정책과하고 북핵 대응 정책과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북핵을 대응하고 네. 미사일 우주 정책을 개발하는, 여기 이제 저희는 표현은 억제력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는 평화를 담당하는 축과 네. 억제를 담당하는 축을 두 개를 맡았던 실무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북한 정책 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대령 때 제가 제 9.19 군사 합의, 네. 예, 그것을 기한을 해서 그 북한하고 최종 합의까지 했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9.19 군사 합의 전에 12번의 남북 군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군사 합의가 논란이 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는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합의는 합의였을 뿐 지킬 생각을 안 했는데 9.19 군사 합의는 굉장히 지켜지면서 그렇죠. 예, 논란이 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파기돼서 사실 9.19 군사 합의를 제가 오랜 시간 군생활하면서 만들고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네. 그것이 왜곡되어 있었던 것에 참 아직까지도 안타깝고 지금은 이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군사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평가를 했던 입장으로 오늘 좀 새삼스럽지만 그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조문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도 조금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란 전쟁, 물론 이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녹화하는 기준으로 또 다르긴 할 텐데,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이 넘었죠. 네. 이란 침공,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12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란이 핵시설을 막 개발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벙커버스터라든지 이런 센 이런 폭탄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은 벌여놨는데 파괴를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갖고 midnight 해머 작전이라는 하루 작전을 네. 미국이 하게 됩니다. 그때 한 125대 이상의 전투기가 들어가고 3만 톤이 넘는 벙커버스터들이 들어가서 다 때리고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미국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부터 완전히 그 국가 지도부가 모인다는 첩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첩보를 갖고 이 인원들을 다 죽이면
그 이란은 종결될 것이고 핵시설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침공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격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란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란은 그 이란 혁명 수비대는 분권화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너무 공격을 많이 해서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들은 계속 죽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이 없어지면 부대는 와해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그게 이제 미군들이 예전에 했던 효과 중심 작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라크 전에도 후세인을 죽여버리면 이라크군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자멸은 했는데 네. 어떤 모습으로 이제 중동 정책이 바뀌었냐면 게릴라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준비를 이란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죽이고 총사령관 죽고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죽었는데도 이 분권화된 군대가 나름대로 버티고 잘 싸워왔던 겁니다. 첫날부터 뭐 40여 명이 예, 죽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30일이라는 시간을 공방전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미국이나 이란이나 이제 쓸 수 있는 전투력은 많이 소모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투력은 있지만 이미 10,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해서 네. 더 이상 때릴 표적도 없는 겁니다. 이란도 이미 뭐 쉽게 해서 IRBM이라는 네.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다 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쏠 수 있는 무기도 크게 없다 보니까 전선이 교착된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공방을 해서 더 밀고 들어갈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종전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전 협상으로.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종전이 협상 단계로 넘어갔다. 물 밑에서 계속 이제 서로 네.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근데 6.25 전쟁 때도 그렇지만 전쟁 휴전 협상에 들어가면 이 휴전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제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공격하고 그 말도 세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세게 공격하겠다, 이런 발전소, 민간시설 다 공격하겠다는 것도 협상력을 높이고 싶은 것이고, 이란 역시 뭐 지옥에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똑같은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은 이제 종료 국면으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네. 이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굉장히 공방은 치열할 것이다. 발전소도 타격해서 대신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지상전이 벌어진다든가 네. 그 이라크전만 해도 8개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했죠. 네. 그리고 15만 명에서 뭐 엄청난 인원들이 사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7천 명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인원들 갖고는 지상전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전 협상으로 들어가는 국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뿐이 없습니다. 두 가지요. 예. 그러니까 네. 하나는 이게 협상이 안 되니까 그냥 끝내고 나온다. 이제는 종전이다. 나는 승리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협상을 하고 나오고 싶은데 그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해야 깔끔하게 빠져나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은 길어질 거다. 네. 그래서 저는 4월까지는 계속해서 협상대로 공방은 세게, 말은 더 세게 이런 식의 국면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들어가도 그 계획이라는 게 사실 전쟁이 딱 시작하면 첫날부터 어그러진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아이젠하워 당시 장군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냥 네타냐후의 꼬드김에 뭔가 넘어간 듯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전쟁 초기에 한 4주에서 6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한 2, 3주 더 걸릴 거라고 하니까 대략 한 총 그 시간으로 보면 한 6, 7주 정도, 한 달 반 정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얘기는 조금 이제 뒤에 여쭤볼 미중 정상회담 그 시기와 또 연동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 네. 예. 그럼 바로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돼 있죠. 한번 연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장관님께서 다른 자리에서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남북 관계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이제 북한이 선언하면서 남북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한반도 긴장 완화 측면에서 사실상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쩌면 다시 못 올 이럴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그다음에 제1의 뭐 적대국 이런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랑 먼저 대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을 그러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라고 보면 사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네. 근데 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5월에 다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예, 5월에. 지금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5월 방중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때 한반도 의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 의제가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가서 논의되어야 한다. 네네. 그것이 논의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 없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야 북한의 김정은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중국의 위상의 변화입니다. 네. 중국의 위상이 사실상 예전보다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 제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관세 전쟁했고, 이란 전쟁했고, 뭐, 마두로 대통령 이러고 하면서 위상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 네. 몰로 독트린, 뭐, 고립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위상만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예로는,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 한 3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도 갔다 오셨지만, 네네. 그 유럽의 정상들 한 6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뭐. 차례로 가고 있어요. 네, 차례로 가고 다투듯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서 빠지겠다. 유럽을 굉장히 공격하고 네. 심지어 국가안보 전략에 나토 유럽은 망할 것이다. 문명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 반작용으로 사실 중국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위상이 커지면 사실 북한이 중국에 기대는 것도 커질 수뿐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위안화 결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안화가 상당히 중국이 북중 교역의 90%가 북한이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결국은 지금 이 세계의 이런 것의 재편이 결국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기회에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 러시아. 네. 아시다시피 그 북러는 이제 거의 동맹 관계가 들어있고. 뭐 24년에 뭐 동맹 그 예. 협약을 맺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이번 기회에 이걸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이 굉장히 핫한 예. 시즌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전쟁이 끝나갈 거라고 예상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중간 선거 전에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은 자기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외교 성과를 두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외교 네. 그런 모습이라면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려서 트럼프도 전쟁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바꾸려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나름대로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5월이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에 정말 장이 열리는 예. 특히 이제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은데 제가 그 작년 9월 3일 그 중국의 전승절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베이징에 가서 막루에 오르는 걸 보고 아,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나 보다라고 저 혼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처럼 소위 말하는 그 최고 존엄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좋아하지 다자무대는 한 번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김정일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김일성 정도만 좀 다자무대에 섰었죠. 50년대, 60년대. 그런데 김정은이 거기까지 가서 푸틴과 시진핑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뭔가 앞에 어떤 수를 생각하고 거길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약간 wishful thinking, 약간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혹은 겨냥했기 때문에 전승절에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측면이 네네.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북중러의 그 결합. 이것은 사실상 요즘에 말하는 신냉전 구도에 네. 한미일에 결합되는 것에 반작용 측면도 있지만 네. 사실상 뻔히 그 김정은 위원장도 10월 말에 여기가 에이펙 회의가 있고 네네.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데는 크게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름대로 구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집요할 정도로 제발 좀 나와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모든 거를 얘기를 해줬는데 네. 핵보유국 인정한다. 뉴클리어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뉴클리어 파워라고. 파워에서 인정한다.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갈 수도 있다까지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하노이 회담 때의 그 트라우마가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의 하노이 회담은 사실은 굉장히 나름대로 그 준비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뭐 코피 작전에였고 네. 누구의 핵 버튼이 크냐고 굉장히 북미 간의 그 갈등이 세졌다가 네. 2017년 11월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겠다는 선언을 하고 판문점 선언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을 나와서 평양 공동 선언까지 하고 그 이제 사이에 싱가포르 회담이 네네. 있었지만 6월에. 네. 예, 평양 공동 선언에 무슨 얘기가 들어 있냐면 거기에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 정신에 그 따라서 이어간다. 네. 예, 계승한다. 네. 북한의 영변의 핵 그 시설을 자기네들이 파기하겠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도 아니고 문서로 명시했던 거죠. 그런데 아마 우리 남한한테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을 전달해 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자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을 갔는데 네. 거기 자기는 심지어 그 문서로까지 해줬던 그 약속이 네. 영병 플러스 알파로 바뀌고 갑자기. 그다음에 트럼프의 개인적인 뭐 그런 청문회 때문에 파기돼 버리니까 네. 탑다운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론을 보면 그때 10월 말에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있었다는 언론이 있는데 네. 그 실무 협상에서 또 나와라. 나와서 트럼프하고 담판을 짓자. 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싱가포르의 그 합의문이 뭐 4개 조항으로 간단하긴 했지만 그 안에 핵심 내용은 다 들어갔었잖아요. 일본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평화체제 구축, 예. 세 번째가 이제 비핵화, 네 번째가 유해소화. 예. 예. 그래서 하노이에서 뭔가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볼튼 탓인가요? 그 봉투 들고서 옆에서 계속 방해 공작을 했던 그 볼튼 보좌관이 여전히 지금까지 약간 악몽처럼 떠오르거든요. 예, 예. 하노이에서 결정적으로 어디서 어긋났다고 보세요? 저는 뭐 네. 결국은 그 지금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란 전쟁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갔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상황 판단이 틀렸던 거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헤그세스라든가 좀 강경파들의 생각들, 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생각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백그라운드가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이걸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 거다는 얘기에서 그 이익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북한의 핵시설을 다 없앨 수 있다. 네. 그렇게 거래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이것을 좀 그 합의가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핵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3차 그 핵협상까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합의가 되고 있는데 네네. 하메네이를 죽여버리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참모들의 결단, 이거 죽여서 하에 없앨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오판을 하는 것이 네. 결단이 이제 약간은 사업가 같은 결단을 하시는 거죠. 2019년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할 때 제가 그때 라디오에서 그날 이제 특집이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뭐 정치인 전문가 분들과 이제 토크를 하고 오늘은 정말 어떤 결론이 나올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줄로 북미 회담 결렬 다들 할 말을 잃어가지고 저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날 그 장면 그 순간의 감정들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마치 그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지금도 하노이 정상회담만 생각하면 저도 트라우마인데 진입장벽이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북한을 어떻게 나오게 꼬실 수 있을까요? 그 진입장벽이 높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 4가지 북미 관계 정상화는 뭐 차지하고 네. 평화체제 얘기는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하고 무슨 평화체제를 받겠어요? 평화협정은 고사하고 이제 적인데 네네. 두 번째 비핵화는 아예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뭐 아예 예, 헌법에 예. 새겨 넣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유해소화는 1차례로 끝나버렸으니까 가장 핵심이 평화체제하고 비핵화인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비핵화하겠다. 네. 그러면서 실제 풍계리 핵실험 폭파시키고 그렇죠. 동창리 이런 데 있는 그 발사대 다 없애버리고 실제 의지를 가져왔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좀 뭐 화성 20평이라는 그 고체 ICBM 네. 이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죠. ICBM 예. 뭐 화성 14 나온 게 2017년이긴 한데 아직은 초기 예, 단계였죠. 그때는 네. 액체 단계에서의 실험 단계의 ICBM 네. 막 쏘고는 있었지만 네, 네, 네. 지금과 같이 얘는 나름대로의 좀 괴물스러운 그런 건 없었고 지금 만든 자기네들 핵추진 잠수함도 없었고 이렇게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깝지도 않았고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그때 하노이 회담이 깨져서 네. 지금 거의 지금 와서 보면 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릴 정도로 강해져 있는 거죠. 6, 7년 사이에 예, 엄청나게 변화했네요. 그리고 네. 정말 제가 이제 요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 얘기할 때 오늘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지금 이 순간도. 이 순간도. 네. 그러니까 이걸 중지 안 시키면 지금 앞으로 뭐 10년 이런 것이 지나면 더 수량은 늘어날 테고 네. 지금 얼마 전에 고체 ICBM 자기네들 엔진 실험했다고 얘기하는데 액체 미사일들은 연료를 넣으면 부식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네. 그 연료를 넣는 시간이 뭐 6시간씩 막 네, 걸립니다. 네. 그러다니까 이게 노출됩니다. 연료 탱크도 막 가야 되고. 네네네. 근데 고체 ICBM은 그냥 불 붙여서 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세진 거죠.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끄집어내려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북한의 현실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네. 북한이 원하는 건 사실 세 가지였습니다. 항상. 첫 번째가 핵보유국을 인정해달라. 핵보유국 지위를 달라. 네. 두 번째가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세 번째가 사실은 체제 안정을 꼭 해달라. 요 세 가지였는데 이제 싱가포르하고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평화 체제 하자니 이제 뭐 적대적 적국하고 못하는 거고 비핵화는 넘어갔으니 이 세 가지를 인정해주면서 갈 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참 받아들이기도 너무 어려운 건데. 근데 받아들이기 이미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왔던 것들은 네. 하노이 회담에서 끝났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실용적으로 못 가는 거죠. 그렇긴 하죠. 예, 네. 이 지금 비핵화를 한다고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 너하고 만나지 못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이렇게 반했는데 지금부터의 또 몇 년은 또 달라지는 또 거죠. 달라지겠죠. 사실상 지금 뭐 포린 어페어스나 외교 매체 보면은 그냥 북한은 핵 국가예요. 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알교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 사실상.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부분이 걸려 있냐면 이제 대북 제재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두 네네. 번째는. 네. 근데 대북 제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대북 제재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얘기고, 네네. 제재 풀 수 있다. 예, 네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하노이 회담 때도 북한이 5개의 네.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대북 제재 결의를 풀어달라고 했던 것인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네. 대북 제재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중국으로부터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풀기 시작했고 러시아로부터는 뭐 무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 뭐 지원 이런 걸 받고 있는 상황 같아서 완전히 판이 바뀐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더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 보유를 우리 인정을 해줄 수는 없으니 네. 핵 중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핵 동결이나 중단을 갖고 인정을 해주고 네.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해제를 해주면 북한하고의 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탑다운식의 협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단판 짓자 이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으니 하노이 때 한번 경험했기 예.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겠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선제적 조치를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예. 인정해줄게. 그 다음에 5개 풀어줄게. 그러니까 이제는 실무협상으로 바텀업 정도로 간다면 실무협상에서 그게 합의가 돼버리면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선물을 주지 않고는 끊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3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 가서 하셨던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에서. 네, 그래서 정말로 나오면 담보, 확실한 담보가 있다. 네가 나오면 이거는 정말 너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나와라고 하는 것이고 체제 존중은 네. 우리가 예전부터 그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네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 베트남 전쟁이 1975년에 끝났습니다. 네. 그건 정말 그 미국하고 베트남, 베트공하고 싸웠던 전쟁인데 1995년에 그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네. 대사관이 설치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게 사실 연락사무소만 설치해달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뭐 6.25 전쟁이 경제 휴전된 지가 얼마 됐는데도 안 해주고 있으니 그 정도만 해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요즘 이제 나오는 그런 안들을 들어보면은
아니 그럼 하노이 때 그때 좀 해주지. 그렇죠. 어차피 해줄 거면 예. 지금 훨씬 더 많은 그 핵무기를 갖고 있고 더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당시 지금 5개 그 안이 이제 2016년, 2017년 그 유엔 대북 제재인데 소위 말하는 그들 주장에서 이제 북한 주장으로는 그 민간 경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만 좀 풀어줘도 우리가 조금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안 들어주냐 하면서 이제 최선희가 새벽에 막 그렇죠. 기자회견 열거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네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군사 전략을 좀 네네네. 했던 사람으로 음. 지금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북한이 남북 회담에 나오고 그다음에 북미 회담에 나왔던 그때 전략적 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 네네. 정책은 전략적 환경이 있어야 정책으로 결정해서 결단을 하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 북한의 전략적 환경과 지금 2026년의 전략적 환경이 그렇게 북한이 안 나올 정도로 좋아졌는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난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좋은 기억이 있다. 맞아요. 그리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 당대회 네네. 때도 이거 뭐 미국한테 달려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 핵보유국 지위 인정해주고 대북 적대시 정책만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네. 분명히 나와야 되는 전략적 환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략적 환경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전략적 환경을 좀 선제적으로 만들어주면 네네. 북한은 나올 수뿐이 없을 것이다. 네. 예, 그러나 이란 전쟁에서 하메네이가 죽는 것도 봤고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질 것이니 네. 실무 협상들을 통해서 굉장히 확실한 담보 너가 나오면 이것을 반드시 줄 테니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올 수 없을 것이고 네. 그것의 시작은 미중 정상회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도 워낙 사이가 안 좋고 러시아 뭐 얼마나 믿겠어요. 사실은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그래서 과거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보더라도 서로를 어느 정도 불신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또 마지막 또 통로는 미국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함수 관계를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그 북중러의 관계가 네네.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그 전승절 때 만났을 때나 네. 아니면 그때 이제 노동당 열병식에서 만났을 때 한 번도 북중러가 3자가 연합해서 회의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따로 만나더라고요. 따로 만나고 네네. 두 번째는 북중러가 그렇게 만났지만 북중러 연합훈련을 안 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중국, 러시아는 연합훈련을 해서 우리 가끔 동해까지 내려오는데 네네. 3자 연합훈련을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북한 핵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예, 사실 계속 너무 싫어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러시아가 굉장히 여기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군사 기술들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이번에 화성 20형의 탄소 섬유 뭐 이런 것들은 북한이 갖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것도 되게 어려운 기술들이라 그런 것을 아마 받은 것 같은데 러시아. 경제 협력은 어려운 것입니다. 뭐 러시아도 먹고 살기 좀 힘드니까. 네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2021년에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선포하고 사실 경제건설의 총집중 노선도 한번 내놓았던 것이 있다 보면 결국 경제가 지금 이제 중요한 상태가 되는데 그 경제는 결국 달러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그 다음에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는 이 달러 경제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오겠다,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최근에 장군님이 이제 약간 좀 걱정스럽다고 하신 부분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뭐 정말 적대적 두 국가니까 이제 다른 나라야. 그래서 벽 쌓자. 그래서 지금 남북 그 대치 상황에서 뭔가 한 75%인가 국경선화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국경선으로 바꾼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뭐 600mm 방사포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적대적 두 국가는 사실 2023년 12월 30일 전원회의 때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전에는 항상 적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미제국주의 철천지 원수, 그 자기네들이 핵을 갖게 된 배경도 미국 핵 때문에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방어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적대적 두 국가를 얘기하면서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을 아예 없어버리고 제1의 적대국,
가장 뭐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예전에 보시면 그 남북이 모여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 손잡고 부를 정도로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 개념이 없어지면 사실 적국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적이라는 것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전에 북한이 도발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항상 도발을 하고 나면 며칠 있다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긴장이 완화됩니다. 그래 잘 지내보자 뭐 이렇게. 예전에 목함질의 뭐 사건 예를 들어 박근혜 때. 네. 뭐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네네. 양보를 하거나 이렇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건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런 완충지대가 있었습니다. 민족이니까 사과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양보도 받아내고 네, 등등. 네. 실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편지도 보내서 미안하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던 건 민족 개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적이면 적한테는 사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사과도 할 수 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도발 협상에서 협상을 용이해 줄 수 있는 완충지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접경 지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도발이 나서 저희의 대응이 있다면 이거는 대규모로 확전될 수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이제는 북한에서 핵을 우리한테 쏘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네네. 핵무력 운용, 뭐 이제는 핵을 실전 배치한다. 심지어 뭐 해군한테도 얼마 전에 핵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든 걸 핵무기로 채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600mm 방사포. 네. 이거는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고 방사포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미사일은 전략군이 갖고 있는데 이 방사포는 육군의 무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육군이 운용하는 무기인데 이미 2023년도에 30문 증정식을 했었고 얼마 전에 당대회 바로 전날 50문 증정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증정식이 뭐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수 일꾼들. 이제 사실 공장에서, 군수 공장에서 하는 일꾼들이 50문을 만들어서 당한테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런 그 이벤트군요. 예, 이벤트. 그럼 그 당은 그걸 받아서 육군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들어오면 그게 자기네들이 전술 핵 31인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무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핵무기네요. 핵무기죠. 실제 핵을 실을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저희가 연합연습을 3월 달에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해서 이거 발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발사가 아니고 여러 대를 놓고 실제 운용하는 연습을 시켰던 거죠. 그걸 이제 시험하는 것이 완전히 다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방에다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도발, 협상, 긴장 완화를 넘어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남북 간이 붙는다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자기 뒤에 핵무기가 있는 거죠. 그럼 저는 핵으로 위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상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북한을 오래 다녔던 사람으로 북한의 도발은 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99년도 연평해전부터 시작됐는데 제일 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이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어떤 입장이 됐냐면 해군이 서해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해군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2연평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참수리 하나를 가라앉히겠다고 표적을 삼고 들어와서 사실 우리 그 함정에 하나 가라앉았는데 그때 북한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잃으니까 잠수함을 통해서 우리 천안함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비대칭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해군들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육지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졌고 연평도 포격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연평도에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을 못하니까 목함지뢰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기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할 때는 북한이 뭐냐. 저는 600mm 방사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걔네들 입장에서 선전을 한 거군요. 너희 핵으로 맞을 거야 라고 하니까 당연히 분쟁이 발생하면 핵으로 위협하는 거죠. 그것이 있는데 더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적이어서 예전에는 우리한테 핵무기를 쏜다면 이건 이제 민족 상잔인 겁니다. 아니 우리 민족한테 핵을 쏜다고? 그것도 얼마나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적한테 쏘는 거니까.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게 함의하는 게 군사적으로도 엄청나다고 계속 경고를 해주신 거군요. 네. 그래서 네. 그 문제에 일단 우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그 지난 정부처럼 무력 대 무력으로 했다가는 너무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이것을 억제력은 당연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네. 북한이 핵 위협에 대한 도발은 합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되 네. 실제 대응은 평화적으로 하자. 이게 이제 제가 9.1 군사합의를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네. 그게 이제 9.1 군사합의를 복원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던 그런 차원에서의 MDL의 국경선화가 되게 지금 현안처럼 다가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75%까지 진행됐으면 거의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23년 12월에 네. 적대적 두 국가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봄부터 북한이 MDL을 따라서 국경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뢰지대도 설치하고 철조망도 설치하고 주요 도로에는 거기다 이제 방벽도 설치하고 하고 있는데 4m라고 하던데요, 높이가. 네. 문제는 비무장 지대 내에서 군사분계선이 북한군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과 한국군, 우리 군이 생각하는 분계선이 다릅니다. 예. 그건 너무 심각한 거 네.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1953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했을 때 네. 1292개의 표식물로 서로의 그 군사분계선을 일치시켜 놨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걸 한 30년 동안 잘 관리를 했었는데 1970년대 초에 전방에서 우리 한국군이 이것을 관리하러 들어갔을 때 북한군이 사격을 해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유엔군 사령관이 관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은 다 훼손되고 181개만 남아 있는데 이게 관리를 안 한 지가 한 50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막 자연에 훼손돼서 막 떠다니고 네. 또 이제 북한군도 어떨 때는 이렇게 훈련한다고 옮겨놓고 우리도 옮겨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달라진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저쪽 동부 산악 지역 같은 데 가면 네. 북한군의 그 군사분계선이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쪽 입장에선 더 밑으로 내려온 거군요. 내려온 거죠. 남쪽으로. 예. 네. 그게 이제 예전에 아마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겠죠. 무슨 이렇게 좀 땅 따먹기처럼 했는데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군사분계선에다가 국경선을 설치하고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우리의 군사분계선을 계속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 가만히 지켜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만 네. 그 합참에서 발표한 게 17번을 우리 MDL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다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4% 정도가 완료돼 있고 합참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다시 그 공사를 재개했다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네. 나머지 25% 공사를 할 텐데 네. 그럼 아마 올해는 완료가 될 겁니다. 올해 안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국경선에서 국경선 경계를 이제 북한군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네. 우리 군사분계선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 교전 규칙 때문에 네네. 사격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매뉴얼이 딱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북한군은 이게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요새화, 경계 태세 강화, 화력 태세 강화를 얘기해놓고 내 뒤에 핵무기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은 이것을 협상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군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입니다. 이건 사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방 4개 군단이 있는데 그중에 3개 군단장을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뭐 세대 교체 이런 표현을 우리 언론에서 쓰던데. 네. 그 3개 군단장은 충성심이 어마어마한 거고 그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경직되게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게 9.1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이었는데 제가 그래서요. 찾아보니까 이 문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책상 그 파일에 2018년에 제가 프린트아웃을 한 거예요. 군사합의서.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장군님이 만드신 거라는 걸 제가 오래 알았어요. 네, 만나면서 반갑고요. 이 내용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뭐 6번까지 있지만 그런데 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어떤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 어떤 뭐 그 시큐리티가 좀 문제가 생겼다. 우리한테는 훨씬 더 불리하고 북한에 유리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9.19 군사합의 저는 이거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왜 꽃게잡이 또 철되면 또 NLL 그 인근에서 또 충돌 나고 항상 이제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오해를 받은 부분은 어떤 거고 어떻게 그 좀 설명을 해주고 싶으신지. 이게 그러니까 적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때는 적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적은 나를 공격할 의도가 있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나를 공격하는 행위가 있는 게 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군은 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북한의 행위는 당연히 합참의 대비태세로 대응하는 겁니다. 네. 그럼 북한의 의도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것이 남북 대화고 그게 대북 정책이고 그게 9.1 군사 합의입니다. 네. 제가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 처음에 대북 정책관이라는 게 평화력과 억제력 이 두 가지 바퀴로 가야 군사력이 똑바로 가는데 우리는 억제력만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에 발행한 국가 방위 전략을 보면 중국을 어떻게 상대하라고 되어 있냐면 네. 일단 억제력 부분은 제일 돌연선에서 철저히 방어해라. 이렇게 돼 있고 네. 평화력 부분에서는 디센트 피스에서 괜찮은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서 전쟁부, 미 국방부한테 우리는 너희랑 충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중국 당국한테 알려라.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올바른 국방력인데 네, 네. 우리는 이 평화력을 의도를 얘기를 하는 이거는 의도를 줄이자는 것인데 그렇죠. 마치 억제력과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억제력과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대로 대비태세를 갖고서 저희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만들어질 때 네, 네. 이게 합참과 유엔사를 거쳐서 만든 겁니다. 합참에서 대비태세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받고서 만들어진 거고 네. 이게 대부분이 접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일인데 내용들이. 접경 지역은 유엔사가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브룩 사령관께서 네네. 승인을 안 해주면 여기서 아니 유엔사가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 협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한테 승인을 받고 심지어 그 브룩 사령관이 저한테 네네. 이거는 남북 민족한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지지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시잖아요. 정전협정이 63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네네. 실제 거기서 지켜지는 조항은 몇 개 안 됩니다. MDL 이제는 뭐 MDL도 지금 뭐 국경세 때문에 없어가고 뭐 네네. 이런데 어느 누구도 정전협정을 파기하지 않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 북한이 국방백서를 보면 정전협정 위반 횟수가 3,000건이 넘습니다. 예, 그래도 정전협정은 마치 절대 파기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죠. 레드라인처럼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네. 실천적 조치로 정전협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남북이 뭘 할 수 있느냐를 만들어뒀던 게 9.1 군사합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합의서였는데 정전협정은 건들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네네. 이거는 그냥 파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답답했던 거고 여기에는 대부분 내용이 선언적인 겁니다. 어떤 선언서를 만들 때 굉장히 상징적인 걸 넣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연대급 이상 훈련을 하지 말자는 건데 네네. 그것이 마치 대비태세에 준 걸로 보여지는 거고 네. 포병 훈련 저것도 네. 그 5km면 바로 접경 지역에서 2km가 DMZ면 네네네. 비무장지면 그 뒤에 3km거든요. 네. 포탄이 통상 30km 이상을 넘어왔을 때 그 안에 표적지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다 잘못 쓰면 북한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표적지들을 옆으로 빼놓은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딱 지상 완충구역에서 이행됐던 건 딱 표적지 3곳을 네네. 옆으로 돌린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 육군의 지상 대비태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안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왜곡됐으니 얘기가. 저는 되게 좀 억울하죠. 억울하고 속상했고 뭐 지피 검증도 있었지만 네네. 우리가 북한군 지피를 가본 게 이것 때문에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가 항상 네. 북한군 지피는 탈북자들의 말에 의해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때 처음 예, 본 실제 거구나. 넘어가서 그 당시에 우리 군들은 여기에 뭐 카메라부터 감시장비를 엄청 들고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다 보고 왔는데 그런 것을 갖고서 마치 우리가 뭐 부실 검증했니 이런 얘기 자체가 예, 이 상징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망가뜨려서 네. 이게 망가뜨려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시다시피 오물풍선 넘어왔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강화도에서 뭐 확성기 때문에 주민들 몇천 명 피해 입었죠. 그 다음에 뭐 무인기 날아들었죠. 날아왔죠. 네. 이게 뭐 보통 뭐 남북관리구역 다 폭파됐죠. 그러니까 실제 윤석열 정부 때 이걸 파기시켜서 네. 우리의 억제력이 증가됐느냐, 군사력이. 그리고 평화가 왔느냐. 네.
그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노이 회담 깨진 거랑 똑같은 거죠. 좀 사실 불안합니다. 요즘 김정은의 워딩도 너무 세지고 있고 또 철이 바뀌면 또 어디 바닷가에서 또 뭔가 충돌이 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지상인가요? 아니면은 저 해상인가요? 어느 쪽이신가요? 지금은 이제 지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말씀드린 대로 북한군이 MDL의 국경선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을 하는 도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계작전에 들어가면 구조적으로 우리 MDL을 침범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 네. 말씀드린 대로 교전이 난다면 네네. 이거는 예전처럼 그렇게 뭐 협상으로 안 가고 대규모로 분쟁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9.1 군사합의의 지상 완충구역을 복원하자.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9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워딩 중에 국익수호라는 표현이 꽤 있습니다. 국익수. 네. 네네. 자기네들한테 국익수호를 꼭 관점에서 모든 걸 했다. 당의 제일 사명은 국익수호다. 그러니까 그러고 요번에도 얘기하는 것이 자기네들을 침해하지 않으면 네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침해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전제 조건이 항상 있더라고요. 침해한다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도 얘기하긴 했어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침해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는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지금 다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라는 것이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당대회 이전에 이걸 빨리 복원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명분이 생긴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다 총을 안 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평화지대니까. 그리고 완충지대니까. 장군님의 그 답답한 심정과 또 억울한 심정과 이런 게 다 느껴지는데, 일단 정권이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먼저 파괴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시 복원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9.19 합의 복원을 하자고 작년부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그런 건가요? 예, 일단은 이제 대북 정책관을 네네.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북 정책관실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심지어 그 밑에 담당과였던 북한 정책과도 없어졌습니다. 다 없앴네. 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북한 정책과가 사실은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생겨서 네. 수많은 자료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축적돼서 그 사람을 북한은 사실상 제가 회담을 나가보면 19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나올 때부터 나왔던 군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잖아요. 바뀌지 않죠. 네. 지금도 계속 최선이고. 예, 네. 지금 리성권도 계속 그 그렇죠. 남북 군사 실무회담 대표였으니까.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니까 그러고 거기 소령, 중령, 뭐 실무자들까지 전부 야전으로 방출시켜 버렸습니다. 아, 지난 정부에서. 예,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추적된 그 역량, 예, 그 인재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9.1 군사합의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듯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일단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담했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검찰 조사 넘어가서 기소되니 많이 하니까 이건 남북관계는 사명입니다. 네네. 이 남북관계의 사명을 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해야 된다고 하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딜레마 상황.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당국자들을 만났을 때 뭐 대통령 말씀이 있으니 비행금지 구역만 복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금지 구역만 복원해서 뭐 하냐? 그게 이제 무인기 때문에. 우리의 민간 무인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구실로 막으니까 그게 막는다고 해서 북한이 그걸 반응할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할 사람들은 또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뭔가 부담이 된다면 대칭적으로 하자. 만약에 북한이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러면 이걸 다 복원시키는 게 부담스럽다면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계별로 할 때 북한이 안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해주는 게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차피 북한이 지금 호응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남북관계,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서 접경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복원시키자.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평화적으로 결국 평화라는 건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럼요. 싸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 스스로 여기를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확성기 우리가 멈추니까 저쪽도 멈췄지 않습니까? 이제 비례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혹시 장군님이
지금 당장 이거라 좀 하자고 생각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9.19 사업위에서는 9.19 사업위 구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서로 하지 말자. 서로 좀 네, 말자. 적대행위 하지 말자. 네. 뭐 이런 것이 하나 있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서 네. 총을 쏘지 말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함께 하자입니다. 아, 그게 유해 공동 발굴. 그렇죠. 뭐 이런 거는 함께 하자로 되어 있는데 함께 하자는 뭐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서로 하지 말자는 안 하면 되는 건데 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9.19 사업위가 실제 들어가 보시면 지상 부분은 딱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적지 하나 네. 세 군데 옮기는 겁니다. 네. 그거 하면 지상 완충구역은 복원되고 해상 완충구역은 네. NLL에다 포를 안 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네. 항상 NLL 문제였으니까. 근데 NLL에다 포를 쏜다는 게 포 사격은 어떤 표적을 두고 내가 이걸 정확하게 맞추는 게 포 사격 연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다는 표적이 없습니다. 네, 네. 거기다 포를 막 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력 시위의 성격이 있는 거죠, 북한한테. 근데 이걸 쏘면 북한도 안 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맞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NLL에서 포를 쏘지 말고 그 해병대들은 상륙부대니까 지금 이란 전쟁도 해병대들 가서 상륙 네네. 준비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지상훈련을 지상훈련하고 같이 하자. 나와서 짐을 싸가지고 와서 전개하고 뭐 이런 훈련을 실제 해병대다운 훈련을 해라. NLL.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행금지 구역은 네. 뭐 전방군단 무인기 하나 해당되는 거고. 네. 근데 비행금지 구역도 그 당시에 전방군단 무인기가 문제가 돼서 다른 정찰 수단으로 보관을 한 겁니다. 뭐 고고도 정찰 네네네. 무기 뭐 이런 걸 했는데 그 사이에 2018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정찰 위성이 5기가 올라갔습니다. 네. 네. 군사 정찰 위성이. 네. 그리고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 고고도 정찰기가 한 4대가 들어왔고. 그럼 2018년보다 우리의 정찰 능력은 훨씬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단급 무인기 때문에 비행금지 복원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핑계 불가하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저희 이제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야지 복원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상 완충구역 같으면 표적지 3곳 옮기면 되고 서해 그 해상 완충구역 같으면 거기에 NLL에다 포 안 쓰고 안 쓰면 되고 네. 비행금지 구역도 그 무인기 앞에 가던 거 조금 뒤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완전히 복원됩니다. 어쨌든 우리나 혹은 뭐 미군의 정찰 이 기능들이 워낙 좋으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도 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더 정찰기는 네. 사실 그렇게 접경적에 붙어서 나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찰기가 뜨면 북한의 대공 무기가 항상 위협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높이 떠서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격해서 떠서 보기 때문에 네. 이 비행금지 구역이 만들어졌을 때도 정찰기가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치 정찰기도 문제되고. 네, 뭐 정찰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쪽을 뭐 들여다볼 수 없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네, 그런 정도. 미군의 그 하메네이부터 한꺼번에 다 죽일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주한미군이 여기 28,500명인데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회 한번 되시면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이 2장만 봐도 한 6개 큰 줄기만 봐도 이게 양측에서 얼마나 고민을 심하게 했는지 사실 이게 53년 이후에 양측에서 다 문제가 됐다시피 했던 것들을 누적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풀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걸 할 때 그 엄창남 대자가 이제 북한의 이제 대표였고 이제 저였는데 처음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 되고 나서 4월 27일 날 9월 19일 날 맺었으면 사실 5개월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25페이지의 합의서인데 그래서 북한군을 만나서 그때 했던 얘기가 우리가 12개의 기존 합의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뽑아내자. 어차피 이행이 중요한. 맨날 우리 말로만 합의했지 않냐. 문서만 쌓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합의서였기 때문에 북한군도 그렇고 우리 군도 지킬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이 합의서를 저랑 얘기할 때 이거는 위원장의 합의서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100% 이행해야 된다는 합의서였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군들이 지켰던 겁니다. 한번 그 서해 NLL에서 한번 포사격이 위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위반했던 이유가
김정은이 한번 시험 사격해봐라라고 해서 위반됐던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엄청나게 북한군이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합의였던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뭐 구속력이 뭐 100%인 거네요. 100% 네. 이거는 김정은의 지시였으니까. 지시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MDL 국경선도 제가 걱정되는 게 그 요새와 화력태세 경계태세는 김정은의 지시입니다. 어쨌든 현장에 계셨고 이 군사 분야 합의서 만들 때 엄청나게 이제 북한 측과 만나서 싸움도 하셨을 것 같고, 네, 삿바싸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네. 지금 처음 말씀드렸던 한반도 평화특사건 말씀은 물밑 외교건 네.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 때문에 네.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요번에 의제에 올리지 않으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를 설득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맹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한미 워킹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단계, 평화체제 단계, 상응 조치, 굉장히 치밀한 로드맵을 짜서 미중 정상회담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페이스메이커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능동적인 걸 뭔가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다. 제가 어디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늘어나고 있고 ICBM도 개발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do something, 뭐라도 해야 되는 네, 시점이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네. DMZ, 네. MDL의 국경선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 결국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하고도 연계돼 있겠지만 이 국경선화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네. 우리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든지 이 군사적 차원의 대응의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방안은 저의 입장에선 평화적인 방안이 돼야 된다. 근데 이 평화적 방안이라고 얘기하니까 누구는 자꾸 대비태세를 약화시킨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외교와 협상과 군사력은 네. 같이 가는 건데. 대비태세는 세게 하고 아니 네네. 당연히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격하면 방어해야죠. 방어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현장에서 종결시켜야 되는 이 원칙을 건들자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일상적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무력 충돌이 나면 정부 임기 내내의 남북 관계는 파탄납니다. 아,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네. 적대적 두 국가는 이제 고착화돼 버립니다. 네. 지금 하노이 회담 깨지면서 북한의 ICBM 핵 능력이 저렇게 다종화되고 세진 것처럼 네. 무력 충돌은 어쩌면 북한 입장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의 빌미로 쓸 수도 있다. 그걸 공고하기 위해서 그쪽 입장에서는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다. 아주 극한적으로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평화력으로 네, 네. 그게 이제 9.1 군사 합의 같은 거였으니까 우리의 의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1년 동안 핵추진 잠수함 나왔고 한미동맹 강화됐고 국방비 증액되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비 증액하는 거 관심 없다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네, 네. 동맹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갔는데 네.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부분에서 어떤 메시지가 갔을까라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9.1 군사합의 얘기는 나오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9.1 군사 합의건 아니면 비무장지대 평화지대건 네. 그런 조치가 네. 지금 꼭 이루어져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그 미국을 방문했던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잠시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죠.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의견을 묻더라고. 그래서 그 보좌관한테 어떤 조치를 조금 고민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김정은 혹은 북한에 대한 관심은 물론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믿고 싶고요. 5월 달에 있는 그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도 뭔가 좀 따뜻한 기운이 감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9.19 군사합의 주역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우리 조용근 장군님과 북한 이야기 심층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